네, 안녕하십니까. 제57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술대회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생태환경사연구소의 이현숙입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렇게 비가 흠뻑 와서 해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의 생태 환경의 문제에 대한 어떤 시사점, 해결점을 던져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이제 답변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대 한반도 숲피복의 굴절을 발표하신 서민수 선생님에 대해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안소연 선생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소연입니다. 저는 서민수 선생님의 발표문 연구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발표 연구는 한반도 고대 숲의 변천 요인이 된 기후 변화와 인간 간섭이 시기마다 각기 어떤 비중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최종 빙기 말기 이후의 자료를 포함해서 주로 홀로세 이후의 한국과 중국의 고기후, 고지리, 고식생 및 문화사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셔서 이를 통해 생태 환경사적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한 글로 이해했습니다. 고대 국가 형성에 따른 숲의 벌채, 농경 확대와 같은 인간 간섭의 증대로 인해 한반도의 숲 피복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는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00년 전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화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다루어 조사하는 입장에서 크게 큰 틀에서 동의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태적층에서 층위적으로 읽혀진 꽃가루군의 기록이 화분 분석의 결과가 되는데요. 이 시간축에 따른 과거 식생보건의 자료를 연구 방법을 토대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추론에 이른 과정이 합리적으로 보여졌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글이 많은 자료를 포함한 자료성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글인 만큼 그 자료성 보완을 위한 저의 토론을 몇 가지 정리했고 오늘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BP로 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몇 년 전의 식생 변화인가를 논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만큼 이 몇 년 BP로 표기된 부분이 원저 논문에서 제시된 연대값의 BP 값인지 아니면 캘리브레이티드 BP 그러니까 방사선탄소 연대 측정의 로우 데이터이냐 아니면 영영 교정이라고 하는 나무 나이테를 토대로 작성된 교정 곡선에 의해 보정된 값이냐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명기해 주시면 자료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7,000년 전을 예를 들면 7,000bp라고 하는 값은 이제 보정된 게 켈BP가 되면 7,900에서 7,800 켈BP가 되기 때문에 꽤나 큰 차이를 가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기되었을 때 저희가 더 자료를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물 고고학적 견지에서 봤을 때 다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거 이제 오늘 프리젠테이션에서 이제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발표문을 토대로 지적한 토론 부분인데요. 숲이 이제 개간되고 농경지가 조성된 과거 식생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중에서 서울 청계천 지역의 1700년 전에 수목화분 감소 및 비수목화분 증가와 더불어 출현한 옥수수속 화분의 증가가 포착된 결과를 언급하셨는데 이 같은 자료의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작물의 기원과 전파 연구에 의하면 중남미 원산인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된 시기는 이제 구대륙으로 전파되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침입한 16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화분 분석 옥수수속 화분이 1700년 전에 이제 국내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 같은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남아 있는 자료이고요. 이와 또 같이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자료로서 신석기 농경 자료로서 이 고성의 문암리 사례를 드셨는데 이 또한 현재 이제 후속 검토를 통해서 처음에는 신석기 자료로 알려진 바 있으나 역사시대 이후의 경작층 자료일 경우도 있어 이런 자료 취사 선택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화분 분석에서 이제 속 수준의 결과 제시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분석하는 저희 분석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화분 분석에서 이런 꽃가루 입자는 항상 식물의 과 분류 수준까지는 동정될 수 있고 대개는 속 수준까지 동정되고 특별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면 종 수준까지도 동정이 되는데 발표문에서는 소나무 속 화분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석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나무 속의 경우는 또 세분을 하자면 소나무 아속,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와 해안가에 주로 자라는 곰솔을 포함하는 소나무 아속인지 잣나무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중북부 내륙 산지의 높고 한랭한 곳에 자라는 잣나무 같은 잣나무 아속을 같이 일괄해서 저희가 소나무 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꽤나 생육 장소가 다른 식물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종 구분 없이 이제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저도 분석자 입장으로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원저에서 크게 잣나무류, 소나무류라도 그러니까 온대성인지 한대성인지에 대한 구분이 되어서 제시가 된다면 더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생 분포 형성의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 되는 게 기후 요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기후 변화에 맞물려서 일어난 지형 변화가 군락 형성 요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화분 화석을 기반으로 한 고기후 복원을 위해서는 기후 요소 요인 이외에 인위적 요인, 지형적 요인 등의 다른 조건의 개입을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사 지점 및 최적의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조사가 충적 평야를 조사로 이루어지고 충적 평야는 이제 인위적인 요인, 사람이 주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인과 기후 변화에 따른 지형 변화 요인이 끊임없이 노출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후 요인만을 읽어내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자주 목격되는 화분 분석 결과에서의 현상이 오리나무 숲의 확대와 참나무 숲의 확대 혹은 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오리나무 숲의 경우는 낮은 저습한 지역의 습지림을 이루는 요소이고 참나무류 같은 경우는 산에서 이제 산림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 지형 조건에 이제 따른 그런 식생의 지형적 차이를 감안해서 기후 변화와 인간 간섭 요인에 대해서 사실상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석자로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서연 선생님께서는 지질학을 전공하신 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베이스로 공부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민수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안소연 선생님 토론 감사하고요. 역사 전공자로서는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을 많이 교정해 주셔가지고 보탬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제 답변보다는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글을 보완하라는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과정에 실수했던 것들을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가지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BP값이 교정된 연대냐 아니면 그냥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그 값을 의미하느냐, 그런 표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뭐 다소 부주의하게 이 글에 그냥 BP로 퉁쳐가지고 글을 쓴 면이 있습니다. 전거들을 재확인해서 약간 통일을 해서 사람들이 읽기에 좀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인데, 크게 이제 뭐 청계천 광통교랑 고성 문암리 자료 가지고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이외에도 다른 정거들도 사실은 일일이 검토가 다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연과학자들의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일일이 검토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런 점이 조금 곤란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연구들이 갱신된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각주로 달아주신 글들도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글의 논지를 해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케치한 숲의 변화 모습을 그리는 데는 크게 지장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약간의 변명을 드리고 싶고,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크로스 체크해서 이런 문제들을 줄여가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많은 조언을 주시면은 자료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소나무 속의 문제이고, 너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소나무 속 아래에도 여러 종류의 소나무, 뭐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나무의 분포에 따라서 생태 환경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이고, 너무나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걸 작성하면서 기존의 많은 역사 연구자들 혹은 심지어 이 화분을 다루는 연구자들까지도 소나무 속 화분의 증가를 곧 한랭 건조한 기후로 이행한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치환시켜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소수의 고해상도 자료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소나무 속 화분의 증가이지만 이것은 잣나무 화분이므로 한랭 건조한 기후로의 이행이 아니고, 한랭하고 잣나무가 이제 약간은 습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기후로는 해석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담기는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화분을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약간 세분화를 시켜줘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주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소나무 속 화분의 증가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한랭 건조한 기후로 이행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할 거고
다른 역사 전공자들이 화분 자료를 이용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정교한 화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역사 연구자들도 기후사 연구를 할 때 조금 논의의 구체성을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형적 요인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 글에서도 습지림의 형성과 성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약간 말씀드리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수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습지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형적 요인을 고려하라고 하신 거지만 제가 이 글을 소화할 때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형적 조건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습지나 호수의 면적 확장과 축소와도 연결이 돼 있고 이게 곧 지형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숲의 변화도 같이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형적 요인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뭐 조금 더 명료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 조언을 받아들여서 조금 지형에 대한 얘기를 좀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부분은 선생님께서 굳이 언급을 안 하셨지만 이건 조금 궁금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P와 NAP의 상대 비율에 따라서 그 환경이 숲이냐, 초지냐, 혹은 조밀한 숲이냐, 개방된 경관의 숲이냐,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중국 동북부 지역이나 세계 각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치일 때 조밀한 숲을 나타내는지 약간 이런 기준들이 조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값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을 때는 어느 수치 이상이면 숲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초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준점 자체가 조금 없어가지고 뭐 해외의 기준을 빌어서 저도 그래서 논의 전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통용된 값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조금 알려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토론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네, 앞에서 많이 쓰면은 뒤에 분들은 토론 시간이 확 줄어드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토론자들께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불가물 조선 후기 이상 저온 현상 속 한성구의 온돌 보급과 청계천 준설 김소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 김성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희찬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정희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정희찬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제출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또 좀 이상하고 낯설어가지고 좀 고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발표자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좀 조심스럽게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이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뭐 논쟁이나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인데요. 연구자마다 이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그 변화의 뭐 인자 요인으로 기후나 생태적 환경 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한 이제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 이제 조선시대 연구자 수나 발표되는 논문이나 논문 규모나 아니면 간행되는 학술서의 양에 비해서는 좀 아직 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7세기 기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빙기 현상을 배경으로 조선 후기 산림 황폐화를 야기한 온돌 문화의 확산을 구철하는 발표자의 연구는 좀 적지 않은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발표의 요지는 온돌의 보급 확산이라는 주거 문화의 변천을
야기한 배경에 이상한 수준으로 추운 겨울 날씨를 야기한 소빙기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온돌의 보급 확산에 따른 이제 한성부 땔감 수요의 증가가 결국 산림 황폐화 문제로 이어지고, 청계천의 상습 침수, 막대한 토사의 퇴적으로 이어져 영조 때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준설 공사를 감행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도 세부적인 이제 논지 전개 과정이나 실증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의문을 몇 개 좀 소소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소빙기라고 제가 썼는데, 이상저온이 지속된 시기와 관련된 좀 언급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17세기 기온 하강이나 홍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이태진 선생님의 연구를 따라서 1500년에서 1750년 시기 또는 조선 후기 전체를 어떤 전반적인 그 이상저온이 지속된 소빙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발표자께서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소빙기의 구체적인 시기를 또 특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신 건 아닌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한중일에서 소빙기를 실증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소빙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시기별로. 근데 대체로 공통적인 건 17세기 후반은 좀 추웠다,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본발표에서 다룬 한성의 평균 기온과 관련한 이제 연구를 참고를 해보면 또 17세기 전반이 가장 또 추운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초기의 그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빙기라고 해서 계속 추운 건 아니고, 한랭한 시기, 온난한 시기가 좀 주기적으로 좀 불규칙하게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추적하기에는 250년은 조금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전체를 이상저온이 지속된 소빙기로 간주해서 그 기간에 발생한 현상을 소빙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연관을 짓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참고해서 그 온돌 문화의 확산과 연관이 짓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와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온돌 문화의 확산이 소빙기가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현상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관련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몇 문헌을 보면은 사실 그 날씨가 추운 것보다는 뭐 솔잎을 처치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상저온을 말씀하셔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를테면은 기상 관측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가장 높은 평균 최저 기온을 기록한 그 시기 이제 98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때 1월 기온을 보더라도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 사실 꽤 됐을 만큼, 사실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겨울에 춥거든요. 그래서 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온난 습유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뭐 강이 언다거나 눈이 내리는 게 기상 이변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륙성 기후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매서운 겨울 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 자체는 유사기간 내내 유지된 거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온돌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 때문에 소빙기와의 관련성에 그렇게 좀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온돌이 소빙기에 적응하는 조선의 합리적 대응책이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양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거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돌 문화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건데요. 뭐 어떤 분은 20세기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하기 이전에 이제 건축물을 단층으로 제한하게 된 게 이제 온돌 문화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이나 근대화를 저해했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기도 하는 언급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견해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당시에 이제 온돌 문화가 미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조선 후기 산림 황폐화는 사실 당대인들의 언급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문 말미에서 조선 후기 산림 황폐화를 일으킨 원인이 온돌 확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일본인들이 너무 온돌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 거긴 하지만은 좀 전체적인 발표 논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온돌 문화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건축 문화의 주된 특징이기도 하고, 또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거의 뭐 한글 창제에 준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유산으로까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대의 뭐 조선인들의 소빙기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선택지가 좀 제한적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살림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단 어떤 당면한 추위 속에 생존해가는 게 더 우선적인 것이었던 그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감상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보내주신 토론문을 읽으면서 제가 글을 쓸 때 이제 에둘러서 피해가고 싶었던 부분을 다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사료나 자료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려고 볼 때 시기 순으로 나열을 해서 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 막 뒤죽박죽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그래서 제가 또 논지 전개에 맞는 방향으로 쓰면 또 사료 자체가 시기가 이제 앞뒤가 뒤섞이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실 때 시기가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다, 특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의도적으로 특정 시기를 강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소빙기 관련 연구는 예를 들면 17세기, 그러면 이제 17세기를 단편적으로 보고 끝난다든지 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길게 연속적으로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이제 17세기가 엄청 추웠다라는 얘기는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17세기에 꼭 특정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었던 것처럼 어떻게 조금씩 변해갔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 살릴 수 있도록 수정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전략을 택한 것은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기민하게 환경변화,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움직일 수 있었을까 좀 회의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뭐 많이 보도되고 자료가 있어서 지금 뭐 기온이 오르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것이지, 그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메일을 산다면 그냥 오늘 덥구나, 뭐 작년보다 춥구나 이 정도 느끼는 거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뭔가 더 견딜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왔을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지속되고 확대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서울은 옛날부터 원래 겨울에 춥다 당연합니다. 한국은 이제 사계절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이런 거 이제 특징으로 언급될 정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서울의 온돌 문화 확산하고 소빙기를 연결시켰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춥고 10년 전에 춥고 100년 전에도 추운 건 맞는데, 그러면은 온돌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점은 뭔가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념해야 될 거는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매일매일 같은 양식으로 살다가 어느 정도 변화를 택할 때는 그 되게 위험을 감내하고 변화를 택한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온돌이 확산되는 것은 올해 겨울도 작년처럼 춥지만 그 추운 정도가 한계점을 넘었느냐 아니냐 요거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에는 그 소빙기가 임계점을 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소빙기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대체로 소빙기 하면 얼음
뭐 하얀색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겨울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상 저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여름에도 엄청 추운 현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온돌이라는 거 구조를 보시면은 밥 지을 때 필연적으로 거기 불이 갈 수밖에 없어서 사계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취사를 일단 하는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확산됐다라는 것은 여름에도 부를 때도 견딜 수 있을 정도. 이 어떤 상황이 되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조선 후기 산림 황폐화 일으킨 원인이 온돌 확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는 일본인들의 그 평가를 의식해서 쓴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 그 이제 지인 중에 너무 온돌 만능이지 않냐 이게 산림이 다 온돌하고만 연관된 것으로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줄 적은 것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한성부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산림 황폐화 일으킨 게 다 온돌 때문이다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전 같은 거 개간을 하면서 점점 산으로 이제 가서 불 지르고 하는 게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해서 이 문구를 넣었고. 마지막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산을 버리고 추위를 견디는 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림의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그러니까 산림이 보호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혹은 이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나? 내가 지금 이 산을 지키면 내일 누군가 쓰겠지 이런 생각이 있나? 뭐 이런 의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산다. 내일은 없다. 그러면 오늘 추우니까 나물 뗀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온도 확산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온돌을 사용했다라는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그 토론이 진행이 불가능해서 한 주제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조선의 수회 이재민에 대한 인식과 율전에 대한 김미성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 김성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성희입니다. 토론문 준비한 거 읽으면서 간명하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기후와 인간의 상호작용과 재난 상황에 대한 인간사의 대처 방식을 역사 속에서 고찰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조선 후기 수해 이재민의 발생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대응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과 그 여파를 주로 당시 농업행정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가옥피해 등 비농업적 이재민에 대한 혈전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행한 이 연구는 그 연구사적 의의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1770년 이후의 강우량 수치 및 한성부 민가 퇴압 단자에 기록된 1782년 이후 수해 이재민 발생 현황을 통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수해 발생 양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던 자연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부분은 아주 탁월한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본 토론자는 이처럼 시의적절한 연구 목적과 서술 내용을 가진 본 연구가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기대하면서 제 관견에서 비롯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제2장의 전반부에 제시된 표를 통해서 1782년부터 1821년 사이에 한성부 5부의 표태오 발생 양상을 통계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성부 내 수해 이재민의 발생률은 서부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남부가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많은 인구가 살았으며 상대적으로 수해에 취약하였던 한강변의 거주 지역이 주로 서부와 남부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통계적 특징이 발생하였다는 추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설명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다만 그 1663년에 작성된 한성부 북부장 호적 그리고 1751년에 수성유능 그리고 1789년에 작성된 호구 총수를 통해서 한강변의 망원정계, 합정리계 그리고 여의도 신계 등 경강 서쪽 지역의 강민이 한성부 북부
서부가 아닌 북부죠. 북부 연희방에 편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하신 표태호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지역의 연희방에 속한 개들이죠. 이 지역의 존재를 좀 고려해야 하실 필요는 없는지 좀 여쭙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조선 후기 한양 도성 밖으로 다량의 신설 주거가 형성되고 또 인구가 매우 증가하였다는 그 사회 분위기 또한 연구 대상 시기에 수의 발상 양상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요인으로 언급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가령 상습 침수 구역이었던 청계천 일대가 속해 있는 중부의 표태 수가 다른 내부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계천 준천 사업 같은 수해 예방 대책이 꾸준히 시행되거나 적어도 한번 경험상 이 사람이 살 곳과 안 살 곳이 이미 이제 경험상 양지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성내 주요 주거에 비해서 성외 지역 및 강변의 신설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수해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요인 또한 한성부 서부와 남부의 빈번한 이재민 발상 양상을 설명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한성부 내에 수해를 야기하였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설명의 개연성을 조금 더 더하기 위해서 당시 도성 내외의 인구 분포 및 거주지의 특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기 1번 질의에 언급하였던 17, 18세기 인구 통계 자료는 물론이고 김상정이라는 사람이 쓴 석당유고에 수록된 신촌지와 같은 이렇게 토막 문헌도 이 당시 도성 내 인구는 물론 성외 혹은 강변의 강민 인구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적인 기반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아울러서 도성 내 주요 거주지가 주로 내사산 자락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한양부의 지형적 한양부의 특성도 수해 이재명 발상 양상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요인의 일례로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재현 비슷하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이 김비성 선생님께서 제시하셨던 정조대의 이재민 적관 그리고 혈전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개선 양상이 저는 굉장히 좀 새롭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정조대에 대한 그런 기존의 좀 올드한 입론을 좀 타파하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뭔가 정조가 과연 무엇을 했던 왕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왕정을 시행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좀 전후 시기와 좀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분석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제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논문 자체는 주제가 꼭 거기로 편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의 한 3장의 내용을 별도의 약간 논고로 만들어서 좀 확장 발전시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미정 선생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해주신 김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토론해주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발표문에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인구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거기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부분은 이 한성부의 행정구역 현재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북부로 행정 편제가 되어 있는 지역에 또 한강변 경강 서쪽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희방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망원정 합정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역시도 서부 못지않게 또는 남부 못지않게 강변 지역의 피해가 수치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서술을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부나 남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의 그 구역이 강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육지 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료 탓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부 단위로 이재민 수가 보고되지 않고 방 단위로 조금 더 세부 구역별로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날의 후배 연구를 할 때 그 방 단위로 그 부분을 보면 강변 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더 컸고 강변이 아닌 지역과의 그런 비교 대조가 가능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자료 중에서 보고서 중에 조금 더 상세한 보고가 올라온 경우에는 방도 표시가 되고 개 수준 단위로도 나오는 게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검토가 추가로 가능하다면 제가 좀 더 하부 단위에서 강변 지역의 피해와 아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역시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부에 속하는 지역이 유독 그 피해가 적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던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중부가 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제가 지금 발표문 92, 93쪽 표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부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 통계 자체, 인구 분포 자체가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서부와 남부가 비중이 크다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기에는 원래부터 서부와 남부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많은 수가 보고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놓치고 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부랑 북부, 동부는 그렇게 인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중부가 유독 적은 이유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지 중부 역시도 그 청계천, 범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면 많았던 해에는 한 해에 66호, 그러니까 66명이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66호 수십 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피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수라던가 그 상대적인 비율 때문에 좀 적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피해가 적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좀 조정이랑 가까이에 있는 중앙 지역이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더 잘 됐을 가능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 지역, 한강변 지역의 그런 인구 증가, 그리고 신설 주거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처지가 좋지 않은 빈민들이 주로 많이 살았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처지들, 그리고 가옥이 기와집이냐 초가집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진 지역이었느냐에 따라서도 피해 규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괄해서 우려를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인구 분포나 거주지 특성 이 부분도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또 그리고 지형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당유보 신촌지는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살짝 보고 왔는데요. 그 광희문 밖에 생긴, 심리 밖에 생긴 신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는 되게 여기도 그 범람이 잦아서 거주민이 적었다가 다시 뒤에 후속 조치로 인해서 큰 마을로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자료들이 지역별로 좀 편중돼서 남아있어서 고르게 전체적으로 조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또 자료 탓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형적 특성도 산자락에 많이 주거를 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떠올랐던 것인데, 이게 수의 이재민이 표호와 퇴호로 나뉘는데 표호는 강변 지역에 많이 떠내려가고 이런 경우 있겠지만 퇴호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 흙더미에 깔렸거나 그렇게 해서 집이 무너졌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산사태와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비가 넘쳐서라기보다는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거나 그런 피해들을 좀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92쪽, 93쪽에 있는 표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정말 가슴이 찡했는데 좋은 글들이 많이 발표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자, 다음 일제하 조선 북부의 개척촌 조성과 개발 재난 발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노송영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고려대 노성룡입니다. 그동안 식민지 개발을 분석한 그 많은 연구들이 제도나 자본, 노동, 기술 같은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대상을 삼은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생태환경, 기후, 관행 등과 같이 평소에 분석 대상을 삼지 않았던 측면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이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하면서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해 보완할 점 위주로 좀 토론을 전개하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일단 그러니까 조선 북부 지역의 환경 및 농업 관행 등에 대한 좀 서술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 발표문 자체가 이 북선 지역의 환경, 기후, 생태, 농업 관행 등과 이 개척촌 조성이 충돌했기 때문에 개발 재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촌 조성에 따른 이 농법의 변화 혹은 생태 변화가 어떻게 기존과 충돌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연구는 주로 신문 기사나 그 사업관계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이 이 추진 과정에 따른 문제점들을 대단히 그 현장감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틀에서 좀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기후, 농법, 관행 등을 좀 체계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니까 그 당시 농업 전문가들이 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체계적이지 못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조사 자료들, 그러니까 그 당시 많거든요. 전문가들이 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분석 대상 지역의 기후, 환경, 생태, 농업 관행, 그러니까 좀 개괄적으로 처음 부분에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게 다른 분야와 달리 농업에 한해서는 대단히 식민지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제가 아래 한 자료들 뭐 추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 좀 참고를 하셔서 좀 큰 틀에서 기후 환경 이 부분을 앞부분에 좀 크게 정리하고 가졌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좀 보완했으면 하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농가 경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또 중요한 이 분석 부분이 개척전의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러니까 황금성이 높은 상품작물 중심의 그 농업 경영으로 인해서 이게 대단히 경기 변동이나 재해에 취약해졌고 그게 결과적으로 빈곤으로 귀결됐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결론 자체는 좀 타당하고 뭐 기존에 이런 부분의 연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좀 그 근거들이 단편적으로 좀 있는 기사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또 전체 상황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이 돼야 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황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제 구조가 어떻게 경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좀 추가하면 왜 어떤 구조인지 알면은 이게 왜 외부적인 위험에 취약해지는지 또는 이러한 신농법으로 인해 왜 불안정해졌는지를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좀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가 경제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아요. 식민지 연구가 많은데 주로 남선의 쌀농사 지대에만 있지 이렇게 북부 지역이나
또 사탕무, 뭐 계량기 이런 작물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제시대 전공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낯선 게 느껴지는 좀 주제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 하나만 좀 하면은 국선 개발의 개발촌 사업이 호당 1호당 사정보를 계획했지만 실제로 2.7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선의 특수 작물을 경작한 농가의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왜 사정보를 계약하면 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사정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왜 계획됐는지. 그리고 2.7 정도가 돼서 실패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2.7 정도면은 왜 농가 경제 규모가 경영되기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없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선은 좀 쉬워요. 남선 워낙 연구가 많아서 선진지대 한 1점에서 1.5 정도면은 아주 집약농법으로 1호 농가가 적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인데 북선은 이런 배경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시기나 주체에 따른 차이점인데요. 32년 개척촌 사업이 32년 부촌 개척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었지만 이 주체도 다르고 시기도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발표문에 나오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기도 워낙 다양하고 주체도 다양하니까 혹시 이런 차이점, 물론 발표문에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발표해 주실 때는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 주시고, 특히 전시 체제 이전 이유가 좀 많이 변하잖아요. 특히 노동력 과잉에서 노동력 과소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서 이게 인구 재배치 성격도 띠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이게 워낙 좀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니까 개척촌 조성 사업이긴 하지만 또 개별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주체에 따라. 그걸 좀 부표 하나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정보를 정리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겠다라는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 뭐 간단한 건데, 네, 뭐 첫 번째 이게 좀 집중형이 너무 많아서 도리어 좀 읽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 물론 생생하게 현장감이 느낄 수 좋아하는데 어쨌든 좀 이 부분을 좀 서술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개발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좀 한국 근대사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각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간단하게 세 번째는 기존의 다른 농촌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단 전통적인 도덕경제에 입각해서 사회 안전망이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이주해서 새로 기존에 관계망이 없던 지역에 새로운 것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고 발표에 따르면 그걸 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이게 그렇다면 좀 기존의 제촌 사회 도덕경제에 어떤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것이 정치 사회 경제적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서술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보완할 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대해서 그 동북아 역사대의 양지열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서없고 산만한 글이었는데 읽어주시고 또 꼼꼼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룡 선생님은 일제시기 추구 사업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서 또 오늘 발표에서 다루었던 북선 개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북선의 면양을 기르는 그 양의 목축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셔서 거의 좀 농업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계속 발표해주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산림의 보호와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진행해주고 계셔서 늘 좀 새롭고 명쾌한 문제 제기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좀 그런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큰 질문을 해주셨고 몇 가지 간단한 제안, 질문 같은 거 덧붙여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은 제 글 자체가 가졌던 미숙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변명이나 답변을 드려서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척촌이 조성된 조선 북부 지역의 농업 관행에 대해서 체계적인 서술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제안해 주시면서 좋은 자료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농업사에 되게 좀 문외한인데 이런 변명의 여지 없이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도 조선 북부의 농가 경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질문해 주신 부분을 좀 제가 공부를 더 하면서 보완을 하면 이 부분 역시도 함께 보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 그 아까 평수와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답변 드리면, 1정보가 3,000평으로 환산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북도처럼 기후나 토질 등에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한 3,000평 정도면은, 그 3,000평 정도의 논을 주면은 가장 집약적으로 토지 경영이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에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개마고원 일대의 산림지대는 굉장히 자료 자체는 많은데요. 뭐 경사도가 40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곳인데다가 기후 조건도 가변성이 높고 토질 역시도 양분이 거의 없어서 농사짓기에 매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지역인데요. 일례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인용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축이나 인구도 적어서 퇴비 자체를 얻을 곳이 없고, 또 추우니까 퇴비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퇴비를 뿌려도 40도 이상의 경사지니까 비가 오면 비료 성분이 계속 유실되기 때문에 생산성 자체를 높이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최초의 1920년대 계획에 따르면 6정보를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산림기수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00평 정도를 줘야지 이게 그나마 살만한 어떤 기초적인 빈궁함을 벗어날 수 있다, 기근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조차도, 그 정도의 규모조차도 제공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반도 남부의 벼농사지대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금 더 보충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시기나 사업 주체에 따른 차이점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기업이냐 관청이냐, 또는 기업 중에서도 동양척식 주식회사처럼 규모나 경험이 기존에 있었던 기업인가, 아니면 조선 개척재당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인가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토론문 보내주신 걸 먼저 보고 조금 조사해 본 결과, 사실 이 사업의 책임자들이 공통적으로 도쿄제대 농학과 선후배라고 하는 학맥의 끈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지점이었지만 사실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보편적이죠. 당시에 관청이나 대기업 임원급은 다 특정된 특정 학교 출신자들끼리 서로 그 학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제가 끌어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만 규모가 큰 동척이나 선만척식 같은 경우에는 총독부, 농림부나 임업과 임업과 이런 쪽에 관료 경력을 경유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담당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사례들과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조선 개척재당은 임원 대부분이 조선에서 사설철도 경영에 참여했던 자본가들이더라고요. 대형 토목공사를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거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개척재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탈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탕주의적으로 한 번에 딱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 구상에 가까웠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점이 굉장히 단편적인 인상기에 지나지 않아서 조금 더 기초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보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저의 서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반영해서 제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개념에 대한 부분 중에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개발재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학문적으로 보편화된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발표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의 성장이나 발전과 연결되는 단어로 떠올리는 것들이 역사학은 물론이고 너무 현실적으로 이게 강고하게 그런 개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학문적으로 약간의 무리나 비판을 받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의 재난, 난민, 난개발 이런 용어들과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이런 가려진 현상들과 접합시키려는 연구를 의식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저 역시도 조심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북한 지역 중에서 주로 고려대학교의 주동빈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평양이나 평안남도의 평야지대 경우와 이 사례도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평양이나 평안남도 지역의 평야지대의 경우는 일제시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인들끼리 네트워크를 맺어서 지주와 소작 관계를 맺고 있고, 일종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그 소작인 운동 같은 거 안 하고 계급적인 운동 같은 거 하지 않고 이런 식의 보수적인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분석해주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지역의 경우는 이런 지역과도 같은 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과 달리 기본적으로 떠도는 사람들, 좀 태생지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난민화된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때문에 파편적이고 기존 질서 자체를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는 기존의 도덕경제로서의 공동체의 질서가 조선 남부에서 일제시기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이 함경 남북도나 평안북도의 산지대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대체했던 것이 기업이나 자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북부에서 특히 가장 척박한 지대에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기업에 의한 지배가 지배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서술에 반영해서 더 좀 매끄러운 글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논문 5편들은 모두 다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자료와 해석에 대해서 그 생태환경과 인간이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프론티어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척적인 연구이고, 또 저는 이 5분들을 다 생태환경사를 하시는 전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현재적인 질문에서부터 이 과거에 대한 그 역사 연구를 지금 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재적인 질문을 정리해서 발표하셨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 국사학과의 고태우 선생님의 기후변화 인식의 현재사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조수룡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수룡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문은 최근 40-50년 사이 인류 사회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한국을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를 드러내놓고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가 부재한 것은 학계 역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반성이 들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언제부터 위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어떤 관점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시도는 주변 연구에 대해 자극이 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언론이 국제학계의 흐름을 수용하는 방식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국제협약에 대응하는 태도와 같은 부분들이 논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 또한 발표자의 분석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발표자가 제목과 맺은 말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있듯이 이 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현재사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리고 관습과 행동, 나아가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 또한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야의 비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발표자와 함께 이 기후위기를 겪어내야 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단상과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문은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표현할 정도로 그것이 긴급한 문제가 되었고,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성장주의 관성에 포획돼서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나라 중 하나며, 그렇기에 국익과 성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지고의 가치였던 한국의 인식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자, 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발표문의 미덕은 온난화를 초점에 두고 논의되는 기후위기를
지구 또는 생태계의 위기와 뒤섞지 않고 인류의 위기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영화 돈 룩업이 이 기후 위기를 해성 충돌로 은유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전문가와 매체들이 인류의 위기를 지구의 위기로 호도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저는 인간 중심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간빙기라고들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빙하기 사이의 기온이 약간 높은 시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고기후학에서 지구 기온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듭니다. 이것이 빙하기에는 200에서 약 400 ppm 정도 수준이었고 현재는 400 pp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온난기에 해당하는 성캄브리아대 말에서 고생대 초나 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는 2000 ppm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신생대에 속하는 홀로새나 인류새 요 시기에 좀 집중돼서 논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요컨대 현재 생태계 위기는 인간에 의한 야생 서식지 파괴 그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와 같은 인간이 자연에 가한 여러 작용의 총체적 결과이지 온난한 기후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처럼 제6의 멸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이죠. WWF가 간행한 지구생명 보고서 2020년 판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생물 개체군의 규모는 평균 6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현재 육지 포유류 총량의 96%가 인간과 그 가축이며 야생 포유류는 4%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 육상 포유류에 한해서 지구상에는 인간과 그의 가축들만 남은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급격한 기후변화 탓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도시, 농경지, 목초지를 만들면서 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한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생동물들이 이미 사라진 지구의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위기인가?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일까? 아니면 인류 그 자체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약간의 실존적인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지구를 인간이 적응하기 적당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일인가? 인류의 생존은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지구상의 동물은 산소를 소비하도록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만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산소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쉽게 산화시키는 일종의 독이라고 이제 그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문의 분석은 현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식은 이른바 그린 뉴딜로 표상되는 성장주의 철폐와 그 대안에 닿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기후변화의 위기적 징후를 인식한 지 40년이 되어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위기를 넘어서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성장주의의 관성에 사로잡혀서 생태적 전환에 소극적인 현 상황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평화, 평등, 건강과 같은 인류 안보와 관련된 의제들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그리고 실행이 오랜 기간 동안 답보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을 생각하면 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은 오히려 놀랍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아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이 가져오는 공포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른바 그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탄소 기반 산업이 녹색 전환의 천병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 모습도 그러한 측면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긴급 사태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지금의 국제적 거버넌스가 이 대안의 생산과 실행을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 북방부의 구유한 국가와 자본은 이 탈탄소를 전기화로 치환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다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위기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력을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려는 최근의 시도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이고요. 그리고 발표자가 지적하시는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 비상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근본적 전환일까 하는 의문도 한편으로 생깁니다.
논의를 좀 극단으로 끌고 가서 온난화가 정말로 비상사태라면 이 해법이 원자력이나 기후 독재 같은 비상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고태우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최근에 이제 향후 이 기후 변화 관련돼서 도래할 정치 체제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후 리바이어던이라든지 기후 마우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는 아마도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 국가와 자본은 아마 지금 보이는 추세처럼 전기화로 빠르게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제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감수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정말 바람직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일까? 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절정이던 2020년에 그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그 시기를 보내시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중국에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10년을, 그 힘든 상황을 10년을 더 보내면 54.3%로 줄일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고, 물론 해마다 줄인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이른바 저는 이제 기후 독재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비상 상황입니다만 그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 본질적으로 인류의 위기입니다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구 생태계의 위기와 뒤섞는 것은 또 다른 인간 중심주의가 아닐까. 이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기왕에 발표자께서 전망적인 문제의식을 핵심에 놓고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학술회의가 마련된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논의가 좀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산만하게 적어봤습니다. 기타 좀 질문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장하고 6장은 한국적인 맥락, 그러니까 환경주의 담론이 성장주의에 고전하고 있는 이 한국적인 맥락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을 부리자면 3장과 4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잘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기에 해당되는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나 한국적인 이 맥락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사라는 제목에도 그렇고 2장이 이제 소략하게 간단하게 소개되는 정도로 다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굳이 좀 본문에 꼭 필요한 내용인가,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정 선생님께서 정말 그 심도 깊은 그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태우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조수정 선생님 대단히 우호적으로 토론해 주셨는데요.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은 글인데 저도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줄여나가고 또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할까 사실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워낙 큰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예, 한 3분 내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 2번을 좀 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의견에 크게 다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조수정 선생님도 생각하신 바도 저도 조금씩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보면 예컨대 인류세 담론이라든지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까지를 포괄하는 어떤 포스트 휴먼 논의, 최근에 그런 것들이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류학 여러 가지 역사학에서도 일부가 좀 있고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여전히 인식론에 좀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사학에서는 역시나 저도 생태 환경이라고 했을 때의 그 자연환경 내지는 비인간 생명체까지 고려하는 어떤 역사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방법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렇죠. 이게 전 너무
뭐 많은 뭐 캠페인 기후 뭐 환경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지구야 미안해 뭐 무슨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지구는 미안할 이유가 없고 태양이 있는 한 지구는 돌아갈 것이고 우리도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뭐 이 지구의 섭리라고 할까요? 뭐 우주 전체의 섭리로 봤을 때는 우리도 멸종할 것이고 생명체가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역시나 지금 많은 생명체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거의 멸종 단계로 가고 있고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가 끝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구의 어떤 전체 지질 역사에서 보면. 근데 지금 뭐 심각한 거는 뭐 야생동물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이른바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동물에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는 절제동물류, 뭐 곤충수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곤충수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식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반이 생태계 아주 핵심 기반이 된 식물 자체에도 량이 줄어들고 뭐 그건 그 인간의 뭐 개발이 여기에 상당수가 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살아남기 위한 아주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해도 그거는 실존의 어떤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생명체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그 공통 포괄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꼭 역사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논의들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역사라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나 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존재한다고 보고 물론 뭐 먼 훗날에 인간이 아닌 어떤 또 다른 고등동물이 탄생해서 또 다른 이런 뭐 역사 같은 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포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사실 기후 뭐 생태 위기는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대응 뭐 이번 거 관련해서 보면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그냥 심각해졌을 때 인간이 정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뭐 아주 전체주의적으로 아주 뭐 전쟁을 치르듯이 아주 막 그냥 탈탄소 체제를 막 이렇게 갈 공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이 기후 문제는 모두가 관련된 것이고 모든 나라가 또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으로 이른바 글로벌 노스 잘 사는 나라들하고 잘 사는 계급하고 상대적으로 못 사는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가 워낙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지리적 불균등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정말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당장 10년, 20년 내에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게 자연 자체가 지구 환경 자체가 이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구조상 인간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피드백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근본적인 전환 얘기했지만 사실 되게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고 어쨌든 이게 그렇게 뭐 어떤 전체적 사고 방식을 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악화되어 가는 상황들 그리고 전체적 사고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또 부작용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나치즘이라든지 스탈린주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말 민주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를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이 프로세스 속에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파시즘적인 어떤 방식이나 어떤 전체주의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후 리파이더 어떤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화석연료 체제라든지 그 체제와 어떤 성장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GDP라는 걸 계속 기준에 놓고서 하는 그 체제라면 근본적으로 지금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전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사회 체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되냐. 이거를 뭐 일부 연구자들이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정치권까지 연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체제 변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뭐 마지막 부분은 사실 뭐 되게 중요한 지적이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논문 수정에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약간 8, 90년대에 좀 더 한정을 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앞부분은 그냥 전사로서 좀 간략하게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한국적 맥락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기후 관련된 인식을 쭉 보다 보면 뭐 저 아직 뭐 자료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얼마나 이 변화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 학계 차원에서도 보면 한국의 학계 차원에서도 보면 한국 기상학회가 뭐 지금까지 6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있는데요. 60년째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뭐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기상학을 한국에서 어떤 연구하는 수준도 보면 석사 과정이 설치되는 데는 딱 두 군데였고요. 이제 서울대 연대가 있었고 박사 과정은 딱 연대 한 군데에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70년대까지는 거의 뭐 논문도 사실 이렇게 아주 많지 않고 물론 의미 있는 논문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걸 얼마만큼 또 소화를 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건 다른 걸로 좀 다른 논문으로 좀 뭔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70년대쯤 가게 되면은 확실히 뭐 농업 문제하고도 관련을 해서 뭐 여전히 농업사였기 때문에 그런 그 기후 변화와 내지는 뭐 어떤 농업 생산성 이런 거에 대한 이상 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라는 인식은 조금씩 좀 차츰차츰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좀 늘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장시간 참여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래 청중들의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한 관계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그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0.8이라는 국민 그 출산율, 최저의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 한국민들이 생태 환경의 그 위기에 그 제일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 속에서 그 한국사 속의 그 생태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밝혀보고자 2013년부터 저희 그 모임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그 오늘 발표를 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기 토론자 선생님도 함께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생태 환경에 대한 그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한국사를 바라보는 이러한 그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으로서 오늘의 그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플로어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발표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국사편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